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주무를 수 있다면 자기만의 진실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세상을 어루만지거나 유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거짓말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환상적인 힘도 주지 않는가. 도재경 소설 그가 나무인형이라는 진실에 대하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여러분,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799회 2부는 나의 문학 연대기로 진행됩니다. 나의 문학 연대기는 작가가 직접 인생의 문학적 순간에 대해 들려주는 인생 그래프 토크 시간입니다. 문학을 축으로 한 희비의 순간들, 이야기를 위해 오늘 도재경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먼저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을 좋아하는 도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재경 작가님 저희가 양력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201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펴낸 책으로는 첫 소설집 별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최근에 출간한 두 번째 소설집 춘천 사람은 파인애플을 좋아해가 있습니다. 신문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두 번째 소설집을 내셨잖아요. 네. 네, 기쁨 속에 지내고 계신지 아니면 좀 고단한 스케줄을 소화하시는지 근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소설집이 출간되고 나서 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고 또 우려와 근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래 이제 저도 그 부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종강을 해서 조금 여유가 있겠다 싶었는데 또 근래 이제 다른 특강 일정이 잡혀서 이제 지금 특강을 하다가 막 녹음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스케줄 2개셨나요? 네, 네. 스타 작가시네요. 네, 네. 제가 알기로 도재경 작가님은 작품에서도 그 사석에서도 굉장한 이야기꾼으로 정평이 나 계신데요. 제가 학교에서 소설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교수님은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구라가 좋다. 구라가 되네. 그리고 막 구라에 진심이 있네. 이런 타짜 같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날것이라 놀라다가도 정말 픽션을 다루는 소설가들에게 멋진 칭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작가님에게 그 하고 계신 작업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순한 얼굴의 구라꾼이다. 이런 시작을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어떻게 녹음하실지 포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소라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신뢰하는 다영 작가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재경 소설가님의 나의 문학 연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문학적 순간입니다. 먼저 도재경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소설을 쓰게 된 계기에 관해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언제 어떤 계기로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네, 아마 20대 초반에 이런저런 이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해오면서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던데 그 캠프 페이지라고 미군 그 부대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군인들 이용하는 막사의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소위 말해서 이제 육체 노동을 한 거죠. 네. 근데 도재경 작가님의 어떤 체구나 그 안쪽에 굉장히 강인한 근육이 있으신 걸까요? 지금은 다 없어졌죠. 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데 어떤 일을 주로 하셨을까요? 주로 이제 잡부 일을 하는 거죠. 뭐 강목도 나르고 시멘트도 나르고. 근데 그 당시 공사 현장에서 숙소도 제공해주고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공사 현장으로 가는데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약간의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와 근데 24시간 거의 3개월 정도 그 공사 현장에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에피소드랄까 사연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아저씨와 어떤 공감대와 뭐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 아저씨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는데 너무 마음이 좀 뭐랄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저씨에게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야기 언젠가 제가 할 수 있다면 꼭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마 그 소설가가 되겠다라는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언젠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좀 무르익은 시간에 그 아저씨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한 분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분에 대한 흥미가 갑니다. 그때 이제 작업장에서 일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리셨네요. 24살. 네. 그러면 그 분과 만나시기 전에는 소설 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던 건가요? 책을 그래도 읽는 걸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소설가라는 꿈이 그 당시에는 그 작업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그런 분야를 아예 모르고 또 전공도 문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일을 좀 많이 하면서 네 뭐랄까 그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한 번 이제 소설가라는 꿈이 생기니까 이게 좀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남아있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가를 꿈꾸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셨다고 네.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어떤 일들을 좀 하셨을까요? 주로 1차, 2차 산업에 종사를 많이 했던 것 1차, 같은데요. 2차 산업.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춘천 그 캠프 페이지는 그 이제 직영잡보라고 해서 인력 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중개비가 이렇게 안 떼여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인력 소개소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 현장 뭐 전국 각지에 뭐 건설 현장에 이런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유세 차량, 네. 선거철에 잠깐 이제 하는 알바죠. 그리고 뭐 요즘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람잡이 알바도 있어요. 바람잡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가 계시면 그 후보자가 연설하실 때 힘차게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질러주는 그런 본 것 같습니다. 약간 하얀 장갑에 박수 이렇게 막 네. 치고. 네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제 제비뽑기를 잘 하셔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빠른 시간 안에 연설을 끝내시면, 그 박수 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좀 운이 없어서 그 후보자님이 뭐 7번째, 8번째 해야 된다, 그럼 다른 연설까지 다 듣고, 예, 그 마지막에 남아서 박수 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군인이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여기저기 많은 네. 일을 돌고 돌아서 네. 오셔서 하나의 도제경으로 합쳐지지가 않는데 네. 어떻게 군대에서 일을 하셨을까요? 근데 또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이제 바로 간 게 아니라 어떤 뭐 집안 사정이나 개인적인 좀 사정 때문에 대학을 좀 늦게 가게 됐는데 대학 생활하면서도 계속 이런저런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그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군에서 주는 어떤 장학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그 너무 생각을 않고 했던 거죠. 그 장학금을 받는 대신 군 생활을 한 6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네, 일단은 돈이 필요해서 뭐 그 당시는 이제 뭐 일한 거 보면 뭐 관광가이드도 하고 피자 배달도 하고 뭐 무대 설치하는 일도 하고 컴퓨터 수리 뭐 유리 배달 뭐 그런 걸 하다가 이런저런 일에 대한 경험이 있다가 군대 가니까 의외로 또 이게 몸에 맞는 게 있더라고요. 군인. 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제가 군대 영어를 잘 모르는데 네. 그 좀 못하는 분들을 이거 써도 되는 용어인가요? 안 되는 아니요. 용어일까요? 그런 게 조금 그러면 그 삐 처리로 해주세요. 제가 NG. 잘못 사용한 용어다 하고. 네. 네, 근데 네. 이제 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많이 부르나요? 저도 이게 생활한 지 오래돼서 네, 많이 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이스. 하여튼 용어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제 네. 시절의 군대 용어를 이제 네, 제 친구들에게 네, 들은 네. 거고 네, 다르실 수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가게 됐는데 뭐 하루 세끼 다 주고 뭐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 물론 이제 그 잠자리가 이런 건물 있는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라 산에서 주로 많이 자죠. 이제 육군을 갔는데 산에서 잘 때 어떻게 자나요? 그냥 땅 파고 자기도 네. 하고, 네, 뭐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육체 노동 할 때 이런 삽질이나 곡괭이질을 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군대 가서 좀 잘 쓰였던 것 같아요. 스펙이 예,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소설과는 거리가 먼 직업들을 네. 짧은 시기에 네, 또 네. 청년기에 네. 지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작가님에게 이제 문학이 다가왔는데 네. 가장 영향을 준 작품 기억이 나실까요?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딱 어떤 특정 작가에게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30대 초반에 읽었던 그 아고타 크리스토프라는 작가님이 쓰신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을 보고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 소설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그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도 그렇고 뭔가 많은 저에게 자극을 줬던 작품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엿한 소설가가 되셔서 두 번째 소설집을 내셨잖아요. 네. 최근에 작가님께서 천착하고 계신 문제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작품집을 엮으면서 혹은 최근에 다시 글을 써내려가면서 작가님이 붙들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결별 같아요. 결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게 결별이라는 게 뭐랄까 기약 없는 이별이잖아요. 네,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 결별이란 걸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혼자 있는 상태에서 그 결별하기 직전 혹은 이제 함께 있을 때의 일들을 추억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헤어진다, 이별한다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은 보니까 누구나 이 결별의 순간을 거치고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계속 겪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학창 시절부터 근래까지 그러니까 뭐 사별뿐만 아니라 이 사별도 계속 경험을 하게 되고 친구와 헤어지게도 되고 뭐 이런 경험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내신 소설집 뒤에는 조금 특별하게도 그 해설이나 발문이 아닌 그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작가님의 이제 대담이 실려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 결별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긴 결별 그리고 짧은 만남 그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런 결별들을 어떻게 좀 지나오셨을까? 이겨냈다고 하긴 이상하지만요.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에 진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뭐랄까 일들이 계속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와 결별했을 때의 그분 그 사람이 그래도 저라는 작은 객체 안에 어딘가에는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나의 한 일부가 된 결별처럼 나의 이제 지나온 시간 중에 문학적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꼽아보자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문학적 순간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랑 네, 이렇게 제가 너무 작가님과 과한 영광이네요. 네,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네. 또 나아가서 소라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란 게 본래 굉장히 스페셜하고 가장 어떤 세련돼 있고 잘 가꾸어진 의사소통의 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와 소통하는 바로 그 순간이 소설가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된 이제 작가님이 되셨는데요. 두 번째 코너에서 한번 문학 사춘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인데요. 먼저 작가님께서는 어떤 사춘기를 지나오셨는지 10대의 도재경 작가님 어떤 학생이었나요? 이게 10대가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10
10대 초반은 아직 그 너무 유약한 시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최근에 어떤 작가님의 글에서 개미를 드셨다는 게 진짜인지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그거는 이제 10대 더 이전에. 네, 더 예. 어릴 때 미취학 아동일 때였군요. 그거 약간 뭔가 증상이 뭐가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증상이요? 예, 그게 병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개미를 잡아서 맛보기도 하고 휴지를 말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심지어 그 돌담에 이끼를 떼서 친구들하고 꼬맹이 때 이제 소꿉놀이 하면서 보통 먹는 신용만 하는데 그냥 진짜 먹은 거예요. 이거 소꿉놀이가 아니고 실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건강하게 잘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충수염을 빨리 제거를 했죠. 뭐가 이제 배탈도 자주 나고. 근데 그게 이제 1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만화 영화 보면 뭐 이제 어떤 캐릭터가 우산 쓰고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날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진짜 그게 가능한 줄 알고 우산을 들고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얼마나 되는 높이의 옥상이었을까요? 한 2층 높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다행히 이제 모래밭이어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우산이 그냥 뒤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물리학을 먼저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물리학부터. 네. 그래서 우산이 뒤집어지지 않게 테이핑을 해가지고 다시 뛰어내렸는데 그래도 뒤집어지면서 이제 발목과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쳤죠. 되게 거칠게 잘하셔서 네. 부모님이 속을 좀 네, 아리를 되게 하셨을 것 많이 같은데. 걱정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애를 낳지 하면서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좀 주의를 주시고 네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순한 표정과 이제 그냥 점잖은 그 외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뛰어내리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도재경 작가님 어떤 일화 중에 등단 전에 그 민음사 담을 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출판사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 저희 출판사 이름 되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네. 그 작가가 되려고 굉장히 그 열망이 가득했을 때의 일로 알고 있는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문학의 어떤 사춘기 시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열망과 열정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이어가지고 또 낙담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이제 몇 년 지내면서 그 원고 마감이 보통 이제 그 민음사는 1월 도착분 마감이었어요. 그렇죠. 유효. 예. 도착분 마감 유효. 그런데 그 도착분 마감일이 주말로 기억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그날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누구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처음 가봤었거든요. 그 신사동에 그 사옥이 있는데 입구도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순간 이제 당황했죠. 이 원고를 반드시 출판사에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건물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가 그 물 배관이 보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위에 또 건물 보니까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할만했던. 네. 그래서 사무실이 사실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 올라가서 저 창문에 넣어놓고 직원분께 전화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이 정말 이제 이건 감이 왔다. 이거는 작가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원고였을까요? 그렇게 확신이 있는 등단할 원고인데 넣어야겠다. 그런 확신은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노력했으니까 접수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완결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거기 민음사 건물이 이제 그 골목에 있는 으슥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대로에 여러 그 갈림길 사이에 있어서 밑에 막 두부 가게 있고. 네네, 그렇죠. 거기서 벽을 타신 거죠. 예, 그 배관 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그 완전 대낮이었는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왜 대낮부터 이상한 건물로 올라가려고 하냐 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다신다고 그러다가 그 경비 아저씨 분께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왜 거기에서 그러고 있냐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그 주차장 입구인가? 하여튼 거기 뭐 경비실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원고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던 거죠. 경비 아저씨의 업무가 있으셨군요. 예, 그걸 받는 업무셨던 거죠. 그래서 출판사 경비분에 약간 낭만이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원고가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너무 힘든 싸움이구나.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떨어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오셔서
소설을 쓰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도재경 작가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소설 쓰기 어려움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잘 안 쓰지고 막히는 순간이 찾아오면 창작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걷는다든지 근데 걷는데 좀 많이 걷죠. 생각이 조금 이렇게 소진될 정도로 걷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할 때 그냥 그 동네에 어떤 나무가 있으면 네, 타고 올라가나요? 아니요, 타고 올라가지는 않고 나무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주고받아요. 나무 잘 있었냐 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나는 오늘 하루 이랬는데 요즘 좀 글이 잘 안 풀리네 하면서 그 나무는 항상 뭐 다 받아주니까요. 네. 그리고 뭐 하천가에 가서 이제 오리가 있으면 오리요? 예, 오리 도망가지 않던가요? 예, 그 오리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야, 좀 가까이 와도 돼.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건네보기도 하고 조금 그 현장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마감이 임박하면 그거마저도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냥 눌러 앉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마감하고 친구들 만나서 맥주 마셔야지 그런 상상을 하죠. 아, 상상을 친구 삼아. 예, 상상을 하고 지금 군침이 도네요. 이게 끝나면 이런 친구를 만나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상이 나한테 주어질 거야. 예,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작업실이랄 게 항상 바뀌시겠어요? 작업을 하는 공간이. 네, 그렇죠. 작업을 뭐 개인 뭐 집필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로 이제 뭐 여기저기 카페를 전전하거나. 근데 그 작년에는 좀 좋았던 게 아르크에서 그 문학 창작 지원실인가? 그 집필실을 하나 제공받아서 한 3, 4개월 이렇게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문예희, 훌륭한 문예희 한번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코너 내가 사랑하는 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재경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일화가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이거 하나만은 잊지 못한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군 생활할 때 그 당시에 뭐가 진짜 되게 안 풀리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첫 부임했던 부대가 그 파병 모체 부대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이라크 전쟁 터져가지고 조금 어수선한 시국인데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 파병을 가려면 지원을 하는데 거기 부대는 아예 모체 부대라고 해서 그냥 선발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을 해서 이렇게 뭔가 큰 결심을 해서 넘어가신 게 아니라 네, 명령이 나서 너 거기 가야 돼 해서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태어나서 첫 해외 땅을 밟아본 거였어요. 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쿠웨이트의 알리알살렘 공항이라는 곳에 착륙을 했는데 정말 거기가 이제 군사 비행장인데 사방이 진짜 그냥 모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건조하고 이제 그 시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라크 그 북부에 있는 아르빌이라는 도시로 전개를 해서 뭐 이런저런 뭐 활동을 하다가 귀국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게 제 기억에 2005년 5월 29일 밤 11시 한 1, 2분 경으로 기억나요. 그래서 군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뭔가 그 이상한 비행 접시 같은 게 슝 하면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폭발음과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저희가 있는 그 시설에 공격을 받으면서 그 로켓탄을 이제 그쪽에서 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소리가 주는 그 공포와 어떤 그 그냥 일대가 다 불바다가 돼버리고 완전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오늘날에도 보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휴전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세상을 달리하시고 피해를 입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전쟁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
생기는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류 공동체로서 한 행성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내뱉고 하는 공동체로서 그런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항상 좀 더더미를 이렇게 세워놓고 네,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도재경 작가님의 여러 소설에서의 단편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경험에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군대나 뭐 어떤 비행 접시 같은 그 이제 방금의 네, 묘사만 네, 네. 소설에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경청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네. 도재경 작가님이 만난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 아까 이제 그 공사장의 네. 아저씨도 그렇고요. 네, 네. 한 분이 계시다면 뭐 누가 있으실까요? 아, 진짜 이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너무 주변에 이제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많아서. 근데 아무래도 아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상을 또 달리 볼 수 있었고, 또 힘들었던 순간순간 아내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견딜 수 있고, 또 함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가꾸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많아서 아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파주에 있는 좀 넓고 예쁜 공간에서 네.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잖아요. 앞서서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신 모든 게스트 작가님들께 첫사랑을 여쭤봤어요. 네. 첫사랑은 지금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힘드시니까 이제 아내분과의 사랑 이야기를 짧게 만남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좋아서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어떤 매력이 있으셨나요? 그냥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고 너무 선하고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계속 곁에 있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뭐랄까 맞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고백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좀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내분이 싫대요. 1차임? 네. 네, 1차임. 그래, 아이고, 그러면 그냥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하면서 바래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서로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혹시 이 방송을 이제 아내분이 들으실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아내가 듣겠죠? 네. 네, 들을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럽네요. 지금 손도 엄청 공손하게 모으고 계세요. 네, 네. 아내 앞에서는 이렇게 좀 공손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아내분을 빼고 작가님의 삶에서 사랑하는 것 단 하나를 꼽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 야, 이게 근데 진짜 너무 많은 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꽃 피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 순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도 이 행성이 살만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런 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함께 하는 그 순간도 굉장히 어떤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요새 푹 빠져 계신 것들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음악이나 영화, 취미 생활 무엇이든 좋습니다. 요새 어떤 거에 빠져 계시나요? 제가 근데 그 애착이나 뭔가를 집착하거나 뭐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냥 곧자리 멍 때리면서 상상하는 거를 누구나 이제 소설가면 그러실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덧대자면 요즘 그냥 라면에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요? 네, 라면 좋아하시겠죠? 그럼요. 네, 이런저런 최애 라면 브랜드명 말해도 될까요? 브랜드명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 먼저 말해보시죠. 저는 안성탕면. 네, 어울리신다고 하면 실례일까요? 안성탕면 어울리. 네, 안성탕면 좋아하고 짜파게티. 저는 뭐가 어울릴까요? 진라면? 왜죠? 벌끈. 안성탕면인가요? 전 사실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데요. 네. 밝힐까요? 네. 저는 그 신라면 속컵 좋아합니다. 신라면 그 소컵을 네. 그 아까 그 말한 그 춘천 공사장에서 매일 많이 아침 먹죠. 10시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네, 먹었어요. 그래서 석 달을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맛있죠. 네. 네. 그래서요? 라면. 네. 라면 이런저런 요즘 이제 라면 맛 보는데 조금 그것도 이제 뭐 라면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그렇다면 다음 그래프를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춘천 사람은 파인애플을 좋아해. 책을 내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작품집을 출간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쌓아두었던 원고를 이렇게 책으로 묻게 돼서 좀 홀가분하기도 하면서 대신 또 이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독자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물가에 내다 놓은 아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전 첫 번째 소설집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구술되고 기록되는 여러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가는 어떤 소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약간 허구 그리고 진실 네.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좀 말의 자리를 마련하는 조금 더 진실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런 결이 지금 이번에 책하고도 좀 이어지면서 약간 네.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이어지고 달라졌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오히려 색깔이 조금 더 좀 다양했던 것 같은데 반해서 두 번째 책은 뭔가 어떤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테마가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결별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테마가 압축되어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책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이전에도 보였던 환상적인 면모도 더 극대화되고 좀 섞여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방식을 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신 게 어려우셨을 것도 같은데 고충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작품은 정말 뜻밖에도 너무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고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잘 안 풀려서 애를 먹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 테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근데 이 테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테리라는 이제 할머니, 그 소설 안에서 이제 본명은 김복달이라는 그 할머니인데 그 이야기를 쓰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자꾸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처음 쓸 때 실제로 그 친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니까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전쟁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 데리고 피난 가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테리라는 소설에 이제 그 실제로 피난 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자꾸 그 사람들 이렇게 구한다고 이 산으로 간단 말이죠. 실제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 피난 가다가 어느 마을에 고립이 됐는데 먼저 일행들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매복해 있는 이민군에게 그 다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분들 이렇게 그 나중에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나무까지 꺾어서 표식이라도 해놔야 된다면서 그 밤에 혼자서 그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소설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조금 힘들었던 게 아내와 자식이 있고 뱃속에도 아이가 있는데 이 가족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두고 어떻게 그 밤에 그 위험한 산에 올라가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소설 안에서 그 장면을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힘들었던 집필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이지 않고 쓱 지나간 장면은 뭔가 내가 덜 충실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려면 좀 힘들어야 네. 하지 않나. 저희가 좀 그 대관한 이 공간의 시간이 조금 다 되어서 부탁드린 그 낭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셨나요? 방금 그 말씀드린 테리의 한 대목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인가요? 네, 페이지가 2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렴. 그거는 하느님이나 부모님도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런가? 그렇다니깐. 그럼 지금은 믿으세요? 뭘?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요. 믿다 마다. 할머니는 푸석한 손을 쫙 펼쳐보고선 어둑해진 창밖을 물구름이 바라보며 덧붙였다. 얘야, 나는 그 얘기를 그날 이후로 지금껏 줄곧 생각해왔단다. 자그마치 70년을 말이야. 그이와 함께한 시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억해. 여주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였지. 노을이 번들거리는 잔물결을 넋놓고 바라보는데 그이가 대뜸 그러더구나. 만나는 거야 어렵지 않아. 헤어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나루터까지 오는 데에만 적어도 2만 번 가까이 죽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부분을 낭독하신 이유는 아까 얘기와 연결이 네, 되겠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인생의 그래프 얘기를 하는 코너로 모셔서 신작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가장 감사합니다. 애정하는 소설이 테리이실까요? 다 마음이 또 그렇긴 한데 네. 테리도 그렇고 이 표제작인 춘천 사람은 파인애플을 좋아해라는 소설도 그렇고 이 표제작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남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네. 나와 장인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춘천을 지나가듯이 네.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곳을 지나가는 이 마음처럼 네. 요새 작가로서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무언가를 또 계속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장편 소설도 지금 쓰고 있고 뭐 어떤 에세이 작업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작가는 계속 쓰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신간을 내고 이제 공식적인 대화 자리는 이 방송이 네, 처음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였습니다. 네.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가시는 것 같나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개미 먹은 얘기랑 벽탄 얘기랑 뭐 이런 거 하셨는데 좀 위험천만한 얘기 많이 하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청소년 분들이 이걸 들으면 조금 네, 그러지 말라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여가해서 들으시고 병원 많이 갔어요 진짜. 그래서 절대 쓸데없는 호기심 가지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네. 사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들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소라님들 일단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리지 않게 부담 없게 이렇게 진행해 주신 다영 작가님 그리고 유계호 시인님, 문은강 작가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00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